네, 오늘 한일 미래에 대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하냐. 네, 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라고 하는 공동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문제의식 속에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된 기반이 향후 한일 관계의 발전의 토대로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이게 토대가 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바이든 정권이 21세기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이다. 그리고 책임과 역할의 공평한 분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된 권위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노후를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사입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보고 특히 한국 내에서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1년 동안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대중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큰 의지를 갖게 됐는지 이 1년 동안에요.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민주주의가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8분 정도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4분 동안, 아까 3분이었는데요. 박권욱이님께서 3분 너무 짧다. 그래서 4분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 8분, 패널리스트가 4분씩 말씀하시고요. 디스커션은 3분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측이 타임키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기야마 신스케님, 올해 2월 일본에 돌아오셨나요? 2월에 일본 오셨습니다. 전 주미 대사님이시고 외무차관님이십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기야마입니다. 지금 구도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워싱턴에서 제가 미주 대사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외무성의 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양자간 문제는 제가 국제법을 미 전공인데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이 대결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냐, 이게 정말 교과서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고 바이든 정권이 인도 태평양, 동아시아, 여러 아시아 태평양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정권의 대외 정책을 살펴봤을 때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토니 블링컨 님이십니다. 제이크 사이먼, 토니 블링컨, 라이스 전 안보 보좌관님, 어떤 식으로 바이든 정권을 구성을 할지 궁금했는데 2월 시점에서 바이든 정권이 국무성에 가서 대외적인 연설을 처음으로 하고, 전체적인 스피치는 백악관에서 했는데요. 국무성에 가서 대통령이 전체 연설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이든 자신이 직접 자신의 대외 정책은 토니가 지휘를 한다라는 걸 드러낸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토니 블링컨 님은요. 특히 이분이 존 케리 국무장관 시절에 부장관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외무성의 외무차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임성남 님께서 외무차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자주 만나서 사이좋게 지냈는데요. 물론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 1월에 즉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 후보가 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블링컨님하고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시점에서 그분이 앞으로는 부담의 분담이 아니라 책임이나 역할의 분담, 동맹 중시 이것이 트럼프 시절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블링컨님께서 국무장관이 되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선거전이 됐을 때 연락을 하면 안 되니까 연락은 안 했는데요. 투표일이 지나고 나서는 직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고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바이든 정권은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당연한 건데 하원이 지금 딱 과반수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이요. 면은 절대 안정 다수라든지 이런 걸 안 쓰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다수를 차지를 하느냐인데 딱 과반수예요. 상원 의원은 50대 50. 그러니까 둘 다 민주당이 여당인데 하원 의원은 한 표라도 없어지면 법이 통과를 못하고 상원 의원은 부대 대통령은 상원 의장이 돼서 일단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은 플로리더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의회는 플럭 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월 6일에 국회 안보에 관한 잠정 지침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는 디모크라시 vs 오토크라시다.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다. 전제주의는 러시아, 중국, 차이나 in particular이라고 중국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 정권과는 이게 다르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 중시다.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걸 구현하겠다. 동맹국은 나토, 유럽,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we think responsibility sharing equitably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담의 분담이라고는 안 썼어요. responsibility sharing 역할의 분담 equitable 공평한 걸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build back better 캐치프레이즈죠. 바이든 대통령 캐치프레이즈인데 캐치프레이즈로서 그렇게 뭐 멋있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즉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미국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제일 큰 문제는 격차죠. 이 격차에 손을 내려고 해서 지금 상원 의원 쪽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제1관계 중시 한미 동맹 중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한국도 일본도 민주국가죠. 저는 한국은 굉장히 단기간에 저는 2000년부터 4년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김영삼 씨, 김대중 씨 외장인 지시고 이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근대 민주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권 교체도 되고 그래서 민주당 정권도 있었는데 저는 하태만 정권 때 기후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다 성숙한 민주 국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한국이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수 자체가 우선 많고요. 그리고 경제력도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를 하면은 한국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숙된 민주사회로 민주국가로 한국과 일본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것은 민주국가, 민주주의에는 하나의 숨겨진 유의해야 트릭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을 하는 것인데 민의 전체가 크게 틀렸을 때 민주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그렇다, 뭐 일본이 그렇다, 미국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역사상 나치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독재 국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트릭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포퓰리즘이죠. 이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또는 경제계, 언론계가 다 긴장감을 갖고 진행을 해서 정말 세상에 최선책은 없지만 이 이상 더 없지만 베터한 그런 민주주의에 의거를 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과 한국 공통적인 기반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함정도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이숙종 교수님이죠? 이숙종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8분 주셨죠? はい、8分。 네, 맞습니다. 8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9번째 이렇게 미래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일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떻게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지를 사실 민주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지금 10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되게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모임에서는 이게 이제 전제주의화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르게 됐다. 그래서 전제주의화에서 사는 인구가 48%에서 68%로 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를 우리 후퇴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증상을 갖고 말하냐. 일단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라든지 비판적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확산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공고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대한우파 정당의 득세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가 이제 우리의 주요 소통 공간이 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 민주주의 후퇴가 왜 생겼냐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그 많은 나라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이거는 그 개별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자유주의 규범에 근거한 그 자유주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많고 이제 국제 질서에서는 이제 어떤 자유주의 규범에 대해서 대안적인 질서와 규칙을 마련하려는 특히 이제 러시아보다는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전제주의 또는 권위주의를 중국 뭐 14억의 문제인데 그네 나라 문제인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이 워낙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을 많이 장악하면서 외부 세계에 미치는 그 중국식 체제를 전파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서구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굉장히 그 어떤 자원력이라든지 또 리더십의 약화가 두드러졌고 이제 그 많은 이유가 있었죠. 뭐 9.11 테러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제주의의 리버럴 오더의 후퇴와 여러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후퇴가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유럽의 대응을 보면은 대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작은 다자주의 연합 체제를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유럽이 굉장히 얼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역의 지역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 또 EU의 리포트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제 체제 라이벌로 인식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번 여름에 그 유럽 외교협회에서 낸 그 여론조사 보고를 보면 사실 브뤼셀에 있는 EU 헤드쿼터나 아니면은 미국하고는 달리 사실 유럽의 많은 각국 정부나 아니면 유럽 시민들은 미중 간의 갈등이 자신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자, 그럼 한편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는 진짜 바이든 행정부가 캠페인 시기부터 굉장히 우려를 했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교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뭐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시아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이니셔티브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협력을 요청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외교인데, 한국은 어떤 민주주의 가치나 규범을 외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한국도 많은 아시아 국가처럼 국내 정치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런 내정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해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엔에서의 이런 다자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유엔의 민주주의 기금에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도 굉장히 국내 문제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아직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도 활발하지 않고 대외적인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서방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소다자 네트워크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인볼브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코널에서 열렸던 G7 확대 정상회의 초청받은 거 이전에도 이미 민주주의 10개국 모임 D10에 1.5 트랙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한국 3국이 참여를 해오고 있었고요. 또 이번 12월, 9월에서 10일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도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주도 드라이브 포 디모크라시에도 참여하고 있고 덴마크 주도하는 P4G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그 P4G 정상회의를 호스트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선거관리기관들을 모아서 웹이라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그 사무국을 송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디지털 5라든지 이런 걸 했고 또 OGP,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을 또 이번 12월에 한국에서 이제 호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교부 역시 이제 한국이 이번 팬데믹을 민주주의 체제로서 잘 방역에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글로벌 감염병을 대해서 대처하는 네트워크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또 무상원조 집행기구인 국제협력단 코이카도 과거에는 주로 공공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국가의 역량을 도와주는 그런 원조를 제공해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SDG 16, 그래서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해서 거버넌스와 평화를 위한 무상 원조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얀마 사태를 보면 한국 정부가 초유의 제재안을 발표했고 한국의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아프간 난민 377명을 구출해 와서 한국을 도운 기여자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 협력 지지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를 지원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이 왜 필요하느냐? 역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양자 관계에서는 별로 협력하는 게 거의 없고 소다자 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인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보면 두 나라 공여국이기 때문에 원조를 제공하는 개발 협력에서 뭔가 그 민주주의 원조를 지원하는데 너무 쪼개서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 원조를 스케일업하기 위한 공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유럽의 경우에도 GDPR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그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규제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직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한일이 협력해서 아시아판 GDPR 같은 걸 만들어도 좋겠다. 물론 또한 양국 간의 시민 교류가 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협력이 미중 전략 경쟁의 이제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또 바뀌고 진짜 트럼프가 재선이라도 된다면 민주주의 외교가 지속 가능하겠냐 이러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우리 한일 인식조사에서 보면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권 문제, 미중 간의 인권 갈등에 있어서 중국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강하고 중국의 인권 탄압 대응에 참여하자는 한국인이 61%로 일본인 35%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서버에 질문을 물어보면 뭐 군국주의입니까, 민족주의입니까, 막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글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인의 12%가 일본 그런 자유민주주의다. 또 일본인의 16%만이 한국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그런 국가 이미지 인식이 좀 낮아요. 그건 아까 말한 그런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올해 서베이에 좀 하나 신기하게 물어본 건 상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한국인의 67%가 일본 민주주의가 만족스럽다. 일본인의 9.8%가 놀랍게도 10%도 안 되는 일본인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만족스럽다라고 답을 해서 엄청난 갭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히 한일 간의 민주주의 협력이 일어나려면 일본인의 인식의 교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 자체를 이제 보는 게 바람직하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을 그런 렌즈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를 한다면 한일 간의 민주주의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포함된 이런 이스크준 사, 네네 저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 네네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오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뒤에다가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정리를 잘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논의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후퇴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나가면은 좀 그 시점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겐런 MPO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인데요. 두 가지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전제국가의 대립 속에서 한일이 이런 전제국가의 그 대상인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위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기반으로서 중요한 것인가, 이국 관계,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다른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한일 관계의 공통적인 기반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앞으로 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아시아에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분이에요. 4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이렇게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를 정확하게 누르겠습니다. 제가 배를 안 누르면은 4분 지체가 될 것 같았어요. 이토님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4분 안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테마로 해서 한일 관계, 한일의 교류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인류학이라는 입장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의 어떤 존재 방식,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러한 원점에 다시 더 서봐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제국이 있었고 일본 제국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대상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에 발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국주의, 군국주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어땠느냐를 바라봤을 때 메이지 명치 시대의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가주의적인 국가의 국력 증강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국민 교육 하에 국가를 전제로 하는 어떤 사고를 몸에 익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하는 채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문제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 그 배경이 없는 상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한일 교류,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 악화됐다 최악의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제도로서 국가 간의 관계이며 그 국가로서의 어떤 대립이라는 시점이 있고 갈등의 어떤 뿌리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활, 민중의 집합적인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에 뿌리를 둔 것이 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악화됐다라고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벌써 시간 됐어요? 네, 시간 엄청 빠르네요.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 안에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3가지 레벨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원시적인 기본 휴먼적인 베이스, 국민의 생활자로서의 실감, 사람과의 대화 교류를 위한 공감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제라던가 팝컬처라던가 관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합적인 교류가 추진이 돼서 그 결과로서 교류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요소 B로서 자료에 해놨는데요. 한일 관계가 지금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A라고 하는 앞의 관점에 선 관점이라 생각해요. 지금 300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서로 즐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B 항목이고 C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료 안에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역기능 A라고 하는 교류는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만 역기능 또 마이너스적인 유산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자신이 우선 그 A 요소를 자각을 하고 B 요소, C 요소의 정당성,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국가 안에서의 우리가 결과로서 달성을 하고 있는 민간의 교류들이 민간의 교류 속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중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 생활자의 교류라고 좀 소프트한 표현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국가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국가가 아닌 BC의 요소를 국가가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딜레마, 자기 모순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으로 이후에 100년 만에 이렇게 개혁이 돼서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국가에 복역하지 않는 공약에 복역하는 그러한 쪽으로 법률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교류에 있어서도 비적인 요인, 시적인 요인의 인포멀한 지금까지 어떤 정당성이 잘 안 보였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각을 해서 스스로 앞으로는 국가가 어떤 모순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우리의 외관의 어떤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각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의 큰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인데 지금 짧게 시각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국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메모 순서대로 보면은 오준님께 무슨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4분 안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스기야마 대사님이나 이숙정 교수님이 모두 한일이 민주주의라는 그런 중요한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 관계 좋지 않고 한국, 일본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기야마 대사님은 뭐 퍼퓰리즘 이야기도 하셨고 이숙정 교수님은 한일 국민이 가진 인식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서 어떤 미국 학자는 이것을 nationalist polarization, 민족주의적 양극화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어느 나라나 보수 정치 세력이든 진보 정치 세력이든 모두 민족주의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공통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일이 어떤 좀 브레이크스루를 마련해 본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특히 아시아에서 확산시키는 문제, 최근에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도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문제가 있고 또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아시아 영내에도 여러 가지 민주주의 문제와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한다면 좀 우리가 양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국민들도 이제 민족주의적인 어필에 조금 식상하고 우리가 그런 민족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좀 크게 세계를 보는 그런 리더십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증진을 한일 양국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숙정 교수님도 이야기하셨던 유엔에서의 디모크라시 펀드,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Summit for Democracy, 그 전부터 하던 Community of Democracies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다시 불꽃을 살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불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나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이든 그 국가에 의한
인권 훼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도 한일 양국이 의논을 하고 힘을 합치고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매년 발표하는 디모크라시 인덱스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작년에 일본은 20위를 한국은 23위를 하였는데 프랑스는 24위, 미국은 25위이기 때문에 한일 모두가 프랑스, 미국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그래서 한일 모두가 또 선거 절차와 자원주의에서는 좋은 점수, 정치적 참여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우리의 유사성을 우리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の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양국의 공통 기반이 있으면서도 이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제, 인권 문제에서 더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1번 측은요. 참의원 의원 마츠카와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마츠카와 루이님 부탁드립니다. 4분 이내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부 일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가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물음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냐? 그렇지만 왜 부차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 오랫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 문제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 시점이긴 합니다만 즉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국이 너무나 강대국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대중 경계감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동맹 중시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를 했는데 대만하고 관련해서 대만 해협의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경계감과 대만하고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미국의 편을 서냐 중국의 편을 드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 쪽으로 지금 더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메리트만으로서 역시 민주주의 국가다, 전제 통치 국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냥 이게 새삼 깨달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외교 어젠다와 관련해서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큰 과제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일 간에는 지금 징용공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재판소가 법원이 일으킨 판결이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좀 한국의 어떤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한일 간의 신뢰 회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결과 함께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시 중국은 소련이랑 달리 경제 기술 대국이기도 합니다. 군사 대국이 아니라요. 그냥 단순한 군사 대국이 아니라요. 그래서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죠. 중국식이 더 뛰어나지 않냐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 측의 민주주의 기능에 대해서 브러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본에서도 총재 선거가 개최가 됐는데요.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솔직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의 한 국회의원으로서요. 그래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층한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
한국의 젊은 세대들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이 더 솔직하게, 프라그마틱하게, 현실주의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교류를 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역시 한국의 반일 교육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더, 오늘 권 선생님이었나요? 한국학이 일본에서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세대에서 더 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かなり本音っていうか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메르크말을 하고 정말 하나의 굉장히 어떤 실태로서 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냐, 현실적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 민주주의 자체는 브러시업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 문제가 아니라 과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 해결을 정말 할 수 있냐, 유용성, 국민들의 도움이 되고 있냐라는 게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찬성을 했고요. 한국 측에 김세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김세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보이십니까? 見えない。 네. 네, 네, 보입니다. 김세현입니다. 네. 이숙종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본 측 패널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준 대사님 또 그 가치 확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 국제적인 확산에 노력을 해왔는지는 또 일본 측 견해를 좀 더 가급적이면 비판적인 입장에서 듣고 싶고 한국의 정부나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노력을 한번 짚어보는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해방 이후에 또 건국 이후에 그 경제적인 규모가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국제사회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이 대부분 남북 문제와 또 한일 간의 경쟁 최근 10년, 20년간 좀 더 정도가 높아져 왔다고 보는데요. 이런 그 주변 관계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외교 역량이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2020년까지 재직하던 시절에 보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재단 그리고 독일의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과 자매정당들의 이런 정치 재단인 아데나워 재단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독일 내에 또 영국 내에 민주주의의 확립이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안정적인 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의 그러한 국제사회로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봐지는데 다행히 이숙종 교수님 발제에서처럼 중앙선관위에서 이 선거관리 시스템, 특히 민주주의가 이 뿌리를 잘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선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의 성명을 내고 또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홍콩 민주화 사태, 즉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홍콩에서의 민주주의가 그 일국 양제 약속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제 홍콩의 자유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별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렇게 선택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소극적인, 특히 진보 정부일수록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 정부일수록 그런 점이 더 있고요. 시민사회의 구성을 보자면 대체로 이제 과거 운동권, 이제 80년대 운동권에 뿌리를 둔 인맥으로 현재 이제 진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 주로 진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인권의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국내적으로만 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보편화된 인권 가치나 민주주의 가치가 좀 허약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보수의 뿌리를 둔 시민 사회에서는 대체로 좀 극우화 경향을 띠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통합, 재구성, 극복되는 형태로 양국의 민주주의의 국제 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서도 중요하다. 그런 시선들을 보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은 의문스럽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와 우리도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각각이 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정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할 만큼 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일본 측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소자키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소자키입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이 세션은 민주주의는 한일 공통의 기반이 될 수가 있는지라는 것이 테마입니다. 2가지 큰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가 다른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권이 나타남으로써 민주주의 연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을 한일이 공통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지라는 안전 보장이라든지 동맹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숙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민주주의라고 불리웠던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포퓰리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권력을 행사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압을 하는 리베럴 디모크라시라고 불리는 것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국제 정치 문제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2 세션에서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한일은 민주주의 체제인 거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체제 운영 방법도 다르고 또 국민이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그런 그 내용도 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후퇴를 요구해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처럼 상당히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 한편 일본은 그러한 것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선거라든지 이루어지고 의제가 있다. 그러한 제도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그러한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실현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든지 거기서 무엇을 지향을 하느냐라는 시점이 원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사회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국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 비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상대방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달라서 그래서 상대방이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은 향후 여론조사를 할 때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공통점이며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서로 배울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자신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민주주의 전제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 한일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상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내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국 사회가 글로벌한 문제에 대응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이 대두를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되어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여론이 분단되는 국 간의 정치위 분국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제 격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배회주의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시발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외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이식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요.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는 그런 힘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실패를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부에서부터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를 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체적인 테마는 공통 기반이 될 수가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서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공통의 기반이 아닌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뭔가를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 멜크워크가 된다. 서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심화시킬 거냐, 진전시킬 거냐라는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입니다. 고려대학의 김홍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중국 인권 침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일본은 G7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응하고 있고 한국은 원론적이고 유보적인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의 61%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35%만 그렇게 주장해서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또 그래야 하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최근 퓨 리서치의 조사 문항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중국 인권과 그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병치시켰을 때 반응을 봤는데 일본은 54% 과반이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한국은 57% 과반이 경제를 앞세워서 이 중국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22에서 25%로 비슷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 편차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퍼즐인 것 같습니다. 둘째, 상호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한국은 67%가 일본을 존중하는 반면에 일본은 9.8%만 나왔는데 불만족도도 일본이 78.5%로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앞 세션에서 나왔듯이 한일 양국 전문가가 공통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한일 간의 상호 정치 체제와 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세션에서 나온 과거사 문제도 양국이 상호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인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면은 현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전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국 간 체제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 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해법은
양국 정치인과 언론의 중요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양국 시민 모두 자국의 상대국 보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45대 28%, 일본은 32대 24%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많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언론과 정치인이 자성할 부분이지만 2차적으로는 보다 활발한 시민사회 연대와 언론과 정치에 대한 압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1인 체제와 공산당 독재 체제 강화라는 중국의 변화는 양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절대 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양국이 최근 G7 플러스 4에 초청된 국가 중에 인도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중에 두 국가고 그다음에 12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도 2019년 노부 이와타니 교수, 올해는 유엔 커칭 교수의 억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홍콩 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중국 당국의 협박과 함께 점점 더 심해질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경제 보복,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정치 개입,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 등은 양국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고 호주의 경우에서와 봤듯이 공통으로 대응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간에 차이를 강조하고 상호 비난하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이번 테마의 섹션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30분 남았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세션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집약을 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움직임이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와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대립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결속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일단 존재를 하죠.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유용성, 민주주의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과제 해결 프로세스로서의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권위주의적으로 이행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요. 각각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회복을 하면서 연계를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어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에서 어떤 질문을 우리한테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 쪽에 아까 여론조사에서요. 제가 조금 다시 보면요. 이번에 설문 중에 당신은 자국, 일본, 중국, 한국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권위주의의 대립, 인권 문제 등 중국의 현상 변경과 같은 자세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압력을 해야 항사를 해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국이 동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은 35.5%, 한국이 61%나 예스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베이스로 한 형태로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순수한 민주주의의 문맥인지 아닌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상대국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걸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확실한 테마로 설정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런 모든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하나의 어떤 구실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핑계거리를 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이렇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분, 2분 정도 그 민주주의를 어떠한 식으로 2분으로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파악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한 1분, 2분 생각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 대 시민, 아까 3가지 레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일은 양쪽 다 이제 훌륭한 민주국가, 성숙된 공업 근대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어떤 함정, 트릭이 있죠. 민의를 존중을 하는 것이 포퓰리즘을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민주 체제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한다가 아니라 민의를 존중을 하는 가면을 쓰고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도 일본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민의 존중과 포퓰리즘 이퀄 관계가 아니라는 말, 아까 이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민 레벨의 지적인 교류, 대화, 상호 이해 촉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만 해서는 이거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고요. 한국 쪽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거수 기능이 있나요? 그 손 이렇게 올리는 줌의 그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 사용을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제 앞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날로그적으로 그럼 이숙정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1분보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몇 가지 지금 토론자들이 3 제기하신 分でお 게 願いします。とにかくお願いします。 3분 이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반응할 때 뭐 모든 국가가 그렇지만 지금 아이디어라는 가치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특히 경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경제를 해치면서까지 그 뭐 중국의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말하는 거 거북하다. 뭐 다 그럽니다. 미국은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단 이번에 호주를 봐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 리투아니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국 시민이 그 홍콩이든 중국 내에서 또는 중국이 자국으로 인필트레이트해서 들어와서 그 어떤 정찰 활동이라든지 인권과 관련된다면 굉장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 민주주의에 관련된 자유에 대한 거, 인권 문제를 너무 2차적이고 부수적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한 데는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그다음에 많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난민 문제로 시끄럽고 하니까 문제 해결력에 중국식의 어떤 이런 아주 강력한 국가 관료주의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 원조 모델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그 반응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은 민주주의적인 해결 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 민주주의 토대가 있냐? 물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시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선거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고 참여 민주주의냐 이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나라가 양자 간의 협력을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다자체제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으니 이거를 먼저 시작하면서 양자 간의 하대, 그리고 아까 김원준 선생님 말씀 잘하셨는데 왜 지금 이 위안부니 징용 문제가 이렇게 가지고 그 한일 간의 그 갈등을 일으키냐를 좀 넓게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인권 문제로 본다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본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여기에서 좀 대화도 좀 넓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나라 입장만 하지 말고 좀 시민사회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と日本側でどうですか。 일본 쪽에서 마스카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논의를 들으면서 이 아젠다의 어떤 물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답변을 했는데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본이 35.5%, 60%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생각을 하고 한국 쪽은 뭐 인권 자유 쪽으로 더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민주주의와 일본,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해양 안전보장에서는 일본과 파트너죠.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일 간의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다 정권이 이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표명을 하셨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 대한 시각도 인권 이사회에서 홍콩 문제 53개국이 중국 편을 들었어요. 홍콩 문제에서 중국 비난한 국가는 20몇 개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보면은 TPP에 대해서도 대만과 중국이 참가 표명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그게 뭐 문제냐라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국가에 따라서 어떤 역점을 체제에 두느냐, 경제가 두느냐, 통제주의를 경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처음으로 돌리면 민주주의는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중동에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강요를 해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죠.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만을 강조를 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한테 연계하자라고 해도 얼마나 그걸 따라줄 것인가. 인권이라든가 자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시킨 형태로 연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쪽께서 그러면 또 말씀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김헌준さんだよね。 네, 감사합니다. 김홍준 선생님이죠. 아까 그 사회자 선생님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과연 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순수하게 인권 문제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인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 이제 한국에서 증가하는 반중 정서도 상당히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질문을 처음 해봤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향후에 과연 그게 얼만큼 영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매우 거칠어진 태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권, 특히 홍콩과 신장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해도 비교적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은 캠퍼스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컨센서스 그리고 그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어떤 논의를 하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보다는 항상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뭐 아까도 이제 한국의 촛불 혁명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그 부분도 시민사회의 역량이 상당한 표출된 모습이고 상당히 평화적으로 표출된 모습이고 이례적으로 표출이 됐고 그리고 그 표출된 것이 이후에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판이 일어났고 그 적법한 헌법적인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일본 이토님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원 포인트로 부탁드립니다. 간결하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질문을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통일을 해서 그걸 지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상황인지, 네,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는 정착이 됐죠. 의사의 어떤 표명이란지 참가 표명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 기초가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유사시에는 정말 국가를 짊어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이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국가주의로서 또는 권위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이 봤을 때는 정말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간의 교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파헤치고 심화시키려는 그런 자세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대화 및 교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굉장히 제 마음에 깊숙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짊어지고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를 대표해서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호전이 되는 것은 기존의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생활 정보라든지 온라인 휴대폰 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젊은 층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데 상대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란 말도 좋지만 생활자라는 주체가 있죠. 생활자들의 감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는 것이 일본의 민주주의의 현실을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 계기일 것 같고 한일 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밝은 전망을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국의 민주주의라든지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도 되지만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 분께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누군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인들은 정치 리더가 된 사람들이 법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법 관계자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별로 그런 경향이 없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제라서 그런가요? 누군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정치 지도자는 왜 사법 관계자가 많은지요? 정의의 편이라서 그런가요? 정치가가 그래서 지금 구도 선생님께서 네, 부탁드립니다. 왜 한국 정치 지도자에는 법조계 출신이 많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그 법조계 출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에 2명이 감사원장과 전 검찰총장이 나온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 대신에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의 검사라는 사람들이 판사보다는 좀 권력지향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럴 거고, 한편 미국에서는 검사보다는 그냥 평범한 로이어, 변호사 출신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죠. 변호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これなんだすいません。松川さんこれ、마스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일본 역시 다르니까요. 한국은 대통령제잖아요. 국회의원이 여도 대통령 됐을 거 세습도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한국은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가 지금까지는 많았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 선거로 후보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지 아닌가요? 그냥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영웅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 분들에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스기야마님, 한국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본 패널리스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주주의는 개념적인 근본적인 부분은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민의를 존중하다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미국형 민주주의. 저는 미국에 3년 있었는데 미국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각국 각각 정치 풍토, 역사, 사회에 맞춰서 민의를 존중하면서 독재적인 전제적인 것을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한국에는 한국식의 정치 풍토가 있고 대통령제도 있고 군사정권에서 김영삼으로 옮기면서 문의 정부가 생기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 걸 무시를 하고 획일적인 민주체제라는 것을 강요를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도 각각의 체제, 정치 풍토, 사회 역사 이거를 상호간에 서로 존중을 하면서 그 기반에 있는 어떤 생각은 민의를 존중하고 한다는 것을 그런 민주적인 측면은 공유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를 하면 민주주의를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 합의를 저도 공감을 했는데 한국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차이가 있어도 지켜야 할 것들, 그러니까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출되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잘 듣는 귀를 갖고 독재적인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덫이 있죠, 함정이 있죠.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서로 더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 어떤 협력 방식일 것 같은데 한국 분들 혹시 방금 의견에 대해서 지금 10분 있는데 남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죠. 오준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どうぞ。 예, 그 오준. 저는 그 민주주의가 이제 민의를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건 맞죠. 맞는데 아까 제가 토론을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많은 나라에서 민의가 포퓰리즘 또는 내셔널리즘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어렵고 국가가 디클라이닝하고 스트레스 레벨이 높을 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때처럼 근데 지금은 미국 얘기를 할 필요 없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민의를 수렴하는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 종이 한 장을 아주 쉽게 크로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norms, 규정이나 스탠다드 이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はい、どうも。私も全くそう 네, 思う。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소다기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통요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임을 시킨 것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퇴임을 위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탄핵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외부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들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설명에 오해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민의를 수렴한다라는 것의 어려움, 그것과 동시에 최근에 정치가 분극화되어 있다. 정치가 한국에서도 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치르는 속에서 보수 그리고 진보 진영이 투쟁 안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국내에서의 정치 대립이 있습니다. 정치가 자기 자신들의 지지층 쪽을 보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분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이 문제도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것이 큰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이 경험이 있어도 관광 목적으로 상대국의 지인이 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은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대화라는 것이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 사고방식의 차이도 그것을 인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언론 NPO의 활동에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준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아까 J 세션이었던가요? 일본 정치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서 행동을 취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상대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행동을 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정치가를 지지하는 그 기반 사람들의 목소리에 좌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상당히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은 10%밖에 없어요. 작년도 20%였습니다만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당히 차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정치가의 그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더 규제를 엄격히 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민의라는 것이 진정한 민의냐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게마님께서 말씀하신 그 함정, 포퓰리즘 문제인데요. 민의를 수렴을 할 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정치 리더리란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서 상당히 알기 쉬운 국민들의 불안을 파악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즉 그 사람들은 해결책을 굳이 내지 않아도 힘들다라는 그러한 말을 의도적으로 내부려서 지지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민의라는 것이 안 보이게 됐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은 100만 명의 민의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역시 지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언론 공간 속에서
직접적인 불안이라든지 영합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취하기 쉽겠습니다. 민의를 어떻게 수렴을 할 거냐. 아까 종이 한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 한 장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그분에 대해서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분단된 미국 사회 안에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진정하게 국민에게 있어서 유용한 거다,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경쟁력을 사용을 하면서 인권이라든지 마스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라든지 그러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단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각국은 아마도 민주주의 수복이 아니라 대중국만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라는 것이 한일 협력에게 하나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논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으신 적 있나요? 민주주의를 가지고서 한국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요. 동아시아만이라도 민이라든지 민중 같은 한자를 쓰잖아요. 그 배경 차이라는 것은 중국은 중국 독자적인 족속이 있을 거고 한국은 한국으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을 테마로 하더라도 심포지엄을 하나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 얘기를 가지고서 한국분이나 이렇게 결실 있는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정말 기쁩니다. 민의의 민이라는 것이 뭐냐? 한국은 한국으로 한국적인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괜찮아요? 혹시 한국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이것은 원래 호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한국 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나요? 없으시다면은 스기야마님께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 수복이라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상위원을 맡았고 부대통령을 8년 동안 맡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인 거죠. 따라서 상식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극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자유민주평등의 국가이긴 하지만 건국의 이념은 미국 우선주의인데 행동이라 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반 지지층이 박수를 치고 하지만 가면을 쓴 인텔리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게 분리된 분단된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 그것이 밀더 베터인 거예요. 재건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은 경제, 사회의 격차의 시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사회를 강화시켜서 중국과 같은 경쟁자와 불필요한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관여를 시키기 위해서 동맹국이랑 함께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했었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은 실은 그것뿐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이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언론인들,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제 해결에서 그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말 언어적인 그런 기교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를 지향을 해야 되는 그런 진정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거를 이야기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이 된 거고요. 일본과 미국 그 민주주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을 같이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의 우호, 교류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토대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강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뭐 얘기가 일단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분이
사실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한국분 여러 가지 제 진행 방식에 조금 불찰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